저는 어제 오늘 정치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무척 고민했습니다. 문재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 솔직한 제 판단입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그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뿌리째 흔들어 놓았을까요? 국가를 하나의 나무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는 뿌리까지 파헤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뛰도 걷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이대로 간다면 다음 정부는 재정 고갈로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특히 문재인은 너무 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를 텅텅 비운 건 알겠는데 당시 막 찍어낸 국채는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문재인 정부 5년의 폭정, 5년간 이른바 확장 재정 정책이란 미명 아래 벌였던 폭정의 여파가 지금 빚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00조가 훨씬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죠. 그 결과 매년 부담을 할 이자만 20조가 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줄기차게 한국 정부의 확장 재정을 요구하던 국제기구, 예컨대 IMF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창 국채를 발행할 때 IMF 등이 확장 재정 정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IMF도 빚을 내서라도 재정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라고 한다. 늘 그런 얘기를 했죠. 홍남기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국제기구도 외국의 거시경제 전문가라는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셈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8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은 18조 8천억.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돈도 아닌 순수한 이자 지출이 18조 8천억. 그리고 올해 예상 지출액은 22조 9천억. 어떻습니까? 22조 9천억 원을 순수히 이자로 물어야 합니다. 국채화 이자는 계속 늘어서 2026년에는 30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빚도 조금 늘어나지만 국가 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은 국채 발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금리 변동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런 결과를 몰랐을까요? 문재인도 홍남기도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김진표도 이른바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적자 국채 발행액이 무려 316조 원에 달합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 경제 전문가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멱살을 잡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적자 국채 발행액이 146조 원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그 여파로 이자 지출 부담이 커지니 이제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이른바 확장 재정 정책을 권하던 국제기구는 잽싸게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아, 한국은 이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걸까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하라고 그렇게 외치대던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해 4월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틴 카우프만이죠. IMF 단장. 이 마틴 카우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 말을 참 교묘하게 비튼 겁니다. 돈을 쓸 곳만 써라. 재정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정책 좋은 방향을
180도 완전히 선회한 것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이죠. 이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의 국제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나라 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재정준칙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그건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찬회에서 한 말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지출에서 법정 의무 지출, 그리고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20조 원인데 이게 20% 같으면 24조 원이 되겠죠. 24조 원을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에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들 빚을 더 내면 설령 재정 준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재정 준칙을 어기게 될 것이고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은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기업이겠죠.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이 우리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내가 가장 반가운 말은 윤 대통령이 시장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자, 이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제가 이 점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 매표 예산을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이 내년에 21만 3천 원 인상이 됩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상을 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쉽게 말하면 보편적 복지는 줄이는 대신에 필요한 복지는 더 늘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재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구속의 공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는 정말 자신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빠지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재명에게 구속은 곧 파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의 범죄 혐의가 모두 자범이라는 것. 이때 자범은 정치범의 반대말입니다. 자범이라는 것. 그리고 그 범죄들이, 그 자범의 범죄들이 모두 돈과 연결된 추악한 부패로 보인다는 것. 그 결과 이재명은 구속되면 다른 정치인들처럼 사면 복권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재기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지금 필사적입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대장동이든 백인동이든 자신의 재판을 다음 대선까지 끄는 것은 아주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단식한다고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 왜 했을까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검찰 소환을 미루고 바빠서 못 간다.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래서 9월 4일 검찰에 가는 것도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말들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그 뒤에 붙인 말이 그야말로 대단한 성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검찰을 기장했습니다.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국가 권력을 악용해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재명 요사의 잘 쓰는 말이 있죠. 국가 폭력이다. 이재명은 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찰 스토킹이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날아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당내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은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러나라는 의견이 있는 것은 왕정 시대에서도 있었다.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명백한 사실이다. 자기가 당대표가 될 때 77.77%로 당대표가 됐죠. 그런데 지금 또 80%의 지지를 받는다는 자신감에 아주 충만한 그런 말입니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단식의 목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지층 결집, 검찰 수사 회피, 비명계 제압을 위한 단식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공격을 해야 할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시선이 지금 이재명의 단식에 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8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단식이라는 카드를 찾아내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이라며 맹공을 했습니다. 당대표 김기현은 어제 순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거대 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로 몰아세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기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 많은 언론이 이 뜬금포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그 뒤에 덧붙인 말 역시 이재명의 가장 아픈 점을 찔렀습니다. 정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는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버리면 해결이 될 것을 왜 구속 안 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이런 비아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도 어제 뉴스가 됐습니다. 한동훈은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하기 위해 국회에 왔는데 기자들이 삥 둘러서서 질문을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범죄는 민주당과 인관된 범죄가 아니라 개인 비리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민주당 지도부와 개딸들 뿐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딸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수박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다. 어떤 기사를 읽으니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하더군요. 이 자기 두목인, 자기 수장인 이재명의 단식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게 고귀한 희생인지 사악한 잔꾀인지 알 수 없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나라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결연하게 단식을 시작했지만 그 단식으로 희생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실려간 분들이 있었죠. 과거에 YS,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옥중 단식으로, 그건 지켜보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거짓 단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중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갔죠. 민주당은 이재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 구하기에도 나섰습니다. 이 김남국 구하기, 이 이재명의 단식 뉴스 앞에 큰 뉴스였습니다. 김남국 구하기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소위원회에서 끝내 김남국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정치판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정좌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썩어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총선은 포기하나 하는 자주 어린 목소리가 나왔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이 코인게이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은 임기 9개월을 남기고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불명예 퇴진은 피하게 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김남국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부기명을 표결을 했죠. 그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동수로 부결입니다. 찬성 3표는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고, 그리고 반대 3표는 민주당 쪽입니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분, 이 김회재, 송기현, 이수진, 이 중에 김회재는 오늘 조금 이따 다시 또 언급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3분, 이양수, 백종원, 임병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는 당초 20일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 표기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날 표결 직전에 김남국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을 했죠. 하등 표결을 연기할 이유가 없었지만 민주당은 김남국의 불출마가 자신이 받는 불이익으로 간주하고 동정론이 일면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김남국은 이제 명예로운 정계 은퇴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초부터 이어진 코인게이트도 당사자인 김남국을 징계조차 내리지 못한 채 일단락됐습니다. 솔직히 이 민주당에게 김남국 징계 무사는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코인 방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시킬 기회를 날렸다.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냐. 뒷말도 무성했습니다. 윤리특위위원인 민주당 송기현은 김남국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받으며 제명되지 않은 사례 등 더 중대한 사건도 있는데 김남국을 제명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말 왜 했을까요? 구속된 채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을 겨냥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힘 권영세도 재직 중에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을 거론했습니다. 김남국을 제명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명안 부결로 김남국에 대한 징계는 더는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14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를 합니다. 이양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징계는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덮어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김남국 사건을 두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출석 정지로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남국 코인게이트가 끝나자 이 민주당 김종민은 30일 김남국 제명이 부결된 배경에 이재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1소위원회 위원 3명 전원이 징계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종민은 라디오 진행자가 김남국 징계안 부결 배경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입장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본다. 당 지도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김남국을 살리는 일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였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김종민은 그러면서 김남국 구하기가 일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나서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본회의에서 의원들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맡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각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논평이 이렇습니다. 김남국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접을 주려했던 민주당이다.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을 시켜라. 한동훈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한 민주당 김회재와 실전을 벌였습니다. 김회재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자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국회의원입니다. 300만 원짜리 20명 중에 1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김회재는 엉뚱하게 돈봉투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이승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있느냐? 그렇죠. 이승만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한동훈이 간단히 받아쳤습니다. 지금 돈봉투 관련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이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이 그 20명 중에 속했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300만 원 돈봉투 받은 피의자인데 왜 그걸 묻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왜 그걸 묻고 있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한동훈은 본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증거가 있느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보면 국민은 경악할 것이라며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세워놓고 당신 지금 증거 있어? 이렇게 묻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김회재는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검사 앞에 가서 해야죠. 그러자 한동훈은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 두 분, 그러니까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사가 느려진다. 방탄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고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또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벌이는 이재명과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쪽을 비판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이 언제 나가겠다고 전략 게임을 하듯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이재명은 자신이 며칠 나간다. 이렇게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죠.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8월 28일 원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계들은 비공개 발언에서 이재명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 그 말 뒤에 그러면 왕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원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나 아주 태연했다고 합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한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 인당수에 몸을 던져 살아 돌아와 심청은 왕비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희생을 보이면 왕비가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